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일에 만족하며 착실하게 살아가던 남편이 한순간에 변하더군요. 아마도 이게 남편의 본 모습이었나 봅니다. 그런 사연입니다. 내 발목 잡을 생각 그만하고 내 인생까지 추접스럽게 살게 만들지 마. 뇌정자야,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나도 1%의 삶 좀 살아보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메이저급 병원에서 일하는 30대 후반의 간호사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간호사라는 직업이 꿈이었는데요. 그 꿈을 이루고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일하고 싶은 병원에까지 취업을 하면서 제 삶 자체에 감사함을 느끼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자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친언니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남자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친언니는 평소 착실하기로 소문난 직원이라 눈여겨보던 중 저와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언니의 소개로 만난 저와 그 남자는 1년 정도 연애를 한 끝에 결혼에 골인하게 되었죠. 아무래도 제가 일하는 병원과 남편이 일하고 있는 병원이 서로 반대쪽이라 결혼을 하면서 신혼집 구하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보다 일한 기간이 짧은 제가 남편의 병원으로 이직을 하기로 했어요. 제가 이러한 선택을 한 이유 중 하나는 친정언니와 함께 일을 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했죠. 그래, 둘이 잘해봐. 같은 직장이면 서로 의지도 될 거고 엄만 찬성이야. 그렇게 저와 남편 그리고 친정언니까지 가족들이 한 병원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서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같은 병원에서 근무를 한다는 것은 좋은 점들이 많았어요. 특히 간호사 근무표를 짜는 거나 친정과 시댁 집안일에 따라 양해를 구하는 부분 등이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결혼 후 같은 직장에서 5년째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둘 다 억대 연봉으로 소위 남들이 줄 세운 행복의 기준처럼 외제차를 끌고 50평대 아파트에서 사는 것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저희 부부의 생활 안에서 미래도 열심히 준비하고 현재도 즐기며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다만 저희 부부가 고민을 하고 있는 한 가지는 바로 임신이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5년이 넘도록 아이가 와주지 않아 그 당시 인공수정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시댁은 시아버지께서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사업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사업이란 사업은 다 하고 그 덕에 고생은 징그럽겠는데 남는 것은 땅 조금뿐이라며 한탄을 하셨었죠. 시아버지께서는 저희가 결혼하고 1년 정도 지난 뒤에 지병으로 돌아가셨는데요. 그때 당시 시어머니께서 시아버지께서 살아생전 해오셨던 사업들 뒷바라지를 하시느라 정말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는 저와 신랑에게 죽어도 사업은 절대 안 된다고 하셨죠. 시아버지께서는 신랑이 어렸을 때부터 잘 다니던 직장을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두시고 주변 사람들의 말에 휩쓸려 모든 재산을 사업에 다 걸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시아버지 사업 역시 잘 풀리는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내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환경적인 요소에 따라 다양한 이유에 의하여 실패하기를 여러 번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니 남은 재산이 고향에 있는 땅이 조금 있었다고요. 시어머니께서는 그 후부터 시아버지께서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셨죠. 그래서인지 남편도 시어머니도 사업 이야기만 들으면 진절머리가 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환경 때문에 남편이 더욱 꾸준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직업군을 선택하게 되었다고요.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 혼자 되신 시어머니의 생신날은 늘 저희가 챙겼는데요. 왜냐하면 남편이 외동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님 생신 때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와 함께 늘 식사를 했었어요. 그의 시어머니 생신날도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시어머니 댁으로 가서 식사를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저와 남편은 퇴근 후 시어머니를 찾아뵙는데 예상치 못한 친척이 와 있었어요. 바로 남편의 사촌형과 와이프였어요. 야, 오랜만이다. 재작년 우리 엄마 돌아가신 뒤에 보고 처음 보는 거지? 재수씨 안녕하세요. 야, 그래도 엄마 생신이라고 이렇게 찾아오고 멋지다 야. 형이 어떻게 말도 없이 잘 지냈어?
보니까 형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몇 년 전 고모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만났던 사촌형 부부가 시어머니 생신이라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사촌형은 엄마 생각이 났는데 마침 시어머니 생신인 걸 알고 저희 부부도 볼 겸해서 찾아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신랑은 형님 내외 전반적인 차림새를 살피면서 정말 달라졌는데? 무슨 일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어떤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던 것 같은데 라고 묻더군요. 우리 장모님이 사업 한번 제대로 시작해보라고 좀 밀어줬어. 야, 돈을 벌려면 돈이 확실히 빵빵하게 받쳐줘야 되더라. 몇 푼 아껴보겠다고 하면 사업 죽쓰는 거야. 그렇죠, 숙모? 라며 넉살 좋게 웃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사업이 잘 돼가는가 보다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저와 시어머니는 한참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는 사촌형의 사업 성공 이야기가 한참 들리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그런 성공기를 들으면 연신 감탄사를 쏟아냈고요.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남편을 보면 혼잣말로 지 아버지 닮았으면 허파에 바람 들어갈 것 같은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께 남편은 사업 생각 절대 없으니 걱정하시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촌형의 성공 이야기는 끝날 줄 몰랐고 그 화려함은 사실 눈이 부시긴 했습니다. 형님 부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은 상태였고 연신 올려대는 휴대폰은 성공한 사람의 모습 같아 보이기까지 했었죠. 그래서인지 남편은 사촌형에게 무슨 사업을 하는지 어떻게 성공했는지 더욱 세세하게 묻기 시작했어요. 내가 원래 그냥 돌잔치, 칠순잔치 이벤트 MC였잖아. 그런데 좀 유명하긴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이 그러는 거야. 이서방 자네 사업할 생각 없는가? 웨딩 사업을 본격적으로 해보게 내가 도와줌세. 이러는데 야, 나는 진짜 우리 장모님이 신처럼 보이더라니까. 이는 그게 무슨 우리 엄마가 아무것도 없는데 사업하라고 돈을 주셨겠어? 서방님도 아시잖아요. 형이 워낙 말도 잘하고 수완이 좋은 거. 그거 보고 저희 엄마가 딱 감 잡은 거죠. 지금 저희 엄마는 저희 사업 바지 사장님이세요. 진짜 투자한 돈? 아유, 그 100배는 다 회수했다니까요. 저희 가족은 그들의 말에 깜짝 놀랐죠. 투자한 돈의 100배는 회수를 했다고 하니 사실 미리 알았으면 투자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저희도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그때 저희에게 사촌형이 물었습니다. 모아놓은 재산이 얼만지, 현재 연봉은 얼마이고 빚은 있는지, 살고 있는 집은 자가인지 전세인지, 친정의 재산까지 세세하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부부에게 요즘 같은 세상에 평생 직장이 어딨고 직장으로만 돈 벌어서 어떻게 부자가 되겠냐고 투자를 하고 그 투자를 딛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죠.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그 말을 옆에서 들으시고는 아설하며 단호히 말씀하셨어요. 괜히 우리 얘들한테 바람 넣지 말고 열심히 지들 일하면서 돈 벌고 저축하게 놔두라고요. 게다가 사업이라고 하면 자다가도 눈이 번쩍 뜨이는데 과거에 남편이 사업한다고 다 말아먹은 거 잊었냐며 울분을 토하셨죠. 마지막엔 사업도 다 자기한테 맞는 사람이나 하는 거라면서요. 숙모는 참, 그건 삼촌이 발판을 안 만들고 사업을 벌였으니까 그렇죠. 지금은 사업 그렇게 맨땅에 헤딩하듯이 안 해요. 누가 그렇게 해요? 미리 다 플랜 짜고 고객층 확보하고 그렇게 시작하지. 아무튼 야, 너 지금 그 임상병리사? 그걸로 평생 벌어봤자 서울 한복판에서 집, 차? 어림없다. 알지 형, 나도 알지. 우리 월급 합쳐봤자 얼마나 된다고. 그나저나 형 진짜 잘 나가네. 저 밖에 있는 차가 형 거야? 이야, 진짜 성공해서 엄마도 찾아오고. 시어머니 생신날 몇 시간 동안 그들의 성공담을 들어야만 했죠. 특히 사촌형의 성공담이 마치 세계적으로 불을 축적한 CEO의 성공담보다 더욱 달콤하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몇 년 만에 나타난 형님 부부의 모습이 상당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사촌형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러움은 뜻밖의 장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아니 돌이켜보면 애초에 저들이 만든 판이었겠죠. 얼마 후 신혼집에서 친정엄마 언니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형님 부부가 집으로 불쑥 찾아왔습니다. 의아해하는 저에게 남편이 주소를 알려줬다고 하더군요. 그들은 친정엄마 언니를 보고 사돈댁이 계신지도 모르고 불쑥 찾아왔다면서 선물이라도 드려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친정 엄마와 언니는 괜찮다고 같이 식사를 하자고 했죠. 그런데도 사촌형은 빈손으로 만나 뵙는 것은 아니라며 형님에게 트렁크에 있는 화장품 세트를 가져오라고 했죠. 그렇게 가지고 온 화장품 세트는 백화점 명품관 화장품이었어요. 아이고, 사돈한테 이런 비싼 선물을 받아도 되나 모르겠네요. 감사히 잘 쓸게요. 어머, 사돈어른 피부가 정말 고운데요? 이 화장품 쓰면 40대로 보이시겠어요. 저희 사업 때문에 자주 구매하는 제품들인데 정말 좋더라고. 이참에 이 라인으로 화장품을 싹 교체해보는 것도 좋죠. 다음에 제가 한번 싹 교체해드릴게요. 형님은 엄마와 언니에게 명품 화장품이 왜 좋은지를 하나부터 세세하게 알려주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화장품은 아무나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처럼 성공한 갑부들만이 마음껏 사서 쓸 수 있는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는 언니에게 아직 결혼은 안 했다고 들었는데 오래 일했으니까 꽤 저축을 했겠어요. 은행으로 들어간 돈은 그냥 돈이지 그런데 투자로 들어가는 돈은 효자다 이 말씀이죠. 자식을 왜 낳아 동서? 그냥 이렇게 둘이서 돈 많이 벌어 사는 게 장땡이지. 안 그래요 사돈 어르신이라고 하더군요. 그런 말들이 오고 가는 와중에도 그들의 성공 신화는 수시로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계속 병원에서 일만 하는 것은 8시간 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남편을 뻔히 바라보며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최고니 마음을 바꿔먹으라고 응계했습니다. 예전처럼 월급쟁이였다면 이렇게 사돈에게 비싼 화장품 떡하니 2세트씩이나 드릴 수 있겠냐면서요. 그리고 앞으로 부모님께 잘하고 싶으면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남편에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골프를 어디 나라에서 쳐봤는데 기가 막히다 에서부터 차를 왜 외제차를 타야 하는지 아느냐까지 온갖 부를 자랑하는데 이제는 듣기가 좀 지치더라고요. 그런데 지친 저와 달리 남편은 모든 이야기가 정말 신기하고 재밌었나 봅니다. 계속해서 사업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사업을 어떻게 확장해 나가는지까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 남편에게 저는 우리 다다음 주면 인공수정을 위하여 건강검진이 있으니까 술도 그만 마시고 건강에 신경을 쓰라고 했죠. 우리라는 별개의 세상이니 신경 끄라고 덧붙이면서요. 재수씨, 아이를 낳으려고? 우리 고작 얼마나 번다고 아이를 낳아? 아이를 낳으려면 적어도 월 1,000만 원? 아니, 한 2,000만 원은 벌어야 할걸? 그렇지, 여보. 여보, 무슨 1,000만 원, 2,000만 원이야. 제대로 키우려면 3, 4천도 껌이랬다. 동서는 아무래도 그냥 막 키우려는 것은 아니겠지? 남편은 사촌형 부부의 이야기를 듣고 애 하나 키우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드냐고 물었죠. 그러자 사촌형님은 남편에게 세상 물정 너무 모른다 서방님. 진짜 요즘은 돈백? 아니 돈천이 우스운 세상이에요. 우리 봐요. 벌써 100만 원 돈 되는 명품 화장품 2세트 드리잖아. 그런데 애를 둘이 버는 돈으로 어떻게 케어를 하냐며 훈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촌형님의 말이 참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들이 케어하는 만큼만 해도 충분히 잘 클 수 있을 것 같다고 자랑을 했어요. 더불어 돈으로 아이 키우는 것 아니라고 사랑으로 키우는 거라고 생각한다고도 했죠. 그 후에도 그들은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축적한 부를 자랑하고 새로 산 가방과 시계, 구두 등등을 자랑하는데 불편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건 엄마와 언니 또한 마찬가지였죠.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저녁 식사 자리가 끝났어요. 저는 남편에게 그들의 허세에 대해 이야기를 했죠. 너무 과한 것 같으니 골라서 듣자고요. 그러나 남편은 저와는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형님 부부가 말한 것은 자랑이나 허세가 아니라 사실을 그대로 말한 것뿐이다. 아무래도 못 가진 우리가 질투가 나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다. 얼마나 고맙냐. 장모님하고 처형한테까지 명품 선물을 주고 다음에 꼭 우리가 식사 대접을 해야겠다라고 넉넉한 소시를 해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들과의 인연은 끝날 것 같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며칠 뒤 사촌 형님이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희 병원 근처로 형님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하러 나왔는데 같이 저녁을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몹시 당황해서 대답을 선뜻하지 못하고 있자 사촌 형님이 말했습니다. 아이, 안 잡아먹어. 지난번에 보니까 동서도 고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래.
이 근처에 고깃집 유명한 곳 있잖아. 거기 가려다 동서가 생각나서 전화해본 거야.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한 뒤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제가 고깃집에 도착했을 때 형님과 형님의 어머니께서 반갑게 맞아주시더군요. 굳이 어르신까지 무언가 찜찜했습니다. 아유, 교대 근무한다고 하더니 얼굴이 다 상했네요. 얼른 앉아요. 고기가 아주 맛이 좋네. 저는 가볍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앉자마자 사촌 형님은 제게 서방님 만나서 고생이 많다며 나이 먹을수록 이런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게다가 사람이 밤에 잠을 자야 피부도 좋아지고 남편한테도 사랑받는다며 낯뜨거운 말도 하셨죠. 특히나 남자한테 교대 근무는 수컷이길 포기한 거라며 자기가 좋은 병원도 소개시켜준다고 하는데 조금씩 짜증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제 일이 즐겁고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었다고요. 또한 남편과 애정도도 좋으니 신경 끄시라고 최대한 예의 바르게 말했죠. 그러자 형님의 어머니께서는 제게 나이가 있는데도 애가 안 들어서는 것이 몸에 바이오리듬이 다 깨시니까 그러는 거잖아. 에구, 듣기로는 인공수정인가 그것도 준비한다던데 그게 얼마나 힘들겠냐고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어라며 저를 걱정하는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형님의 어머니는 제게 왜 굳이 아이를 가질 생각을 하냐며 의아해하셨죠. 또 아이를 가지면 돈도 많이 드는데 그동안 둘이 모아놓은 돈을 애한테 몰빵할 필요가 뭐 있냐고 마이너스 투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형님의 어머니께 아이는 정말 간절히 원하는 부분이라 노력을 한다고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도 참 젊은데 은근 좀 막힌 구석 있네. 애를 낳더라도 부모가 기반이 되어줘야 한다는 소리지. 이렇게 똥 빠지게 남들 잘 때 못 자면서 일해봤자 월천 벌어? 아니지. 그렇게 해서 애도 개고생시킬 거 뻔하니까 하는 소린 거야. 형님 말 들으면 진짜 상위 1%만 애 낳고 키워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꼭 그렇게 주변 환경이 완벽해야만 애를 낳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의 말이 끝나자마자 형님의 어머니가 불쑥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꽉꽉 막힌 구석이 있다면서요. 그리고 이어진 식사에서도 사촌 형님은 자신의 어머니가 기반을 탄탄하게 잡아준 덕에 웨딩 사업이 차근차근 완성이 되었고 소위 말 그대로 대박이 터졌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선에도 같이 하면 참 좋겠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잘 되는 사업일수록 가족끼리 해야지 다른 사람 주둥이에 들어가면 배 아파서 어떻게 사냐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들은 사촌 형님의 어머니께서는 제게 앞으로 살 날이 9만리인데 우물 안에서 난다긴다 하지 말고 잘 생각해보라고도 하셨죠. 게다가 형님께서는 제게 헤어질 때 제게 명품 지갑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는 브랜드만 봐도 고가인 제품이라 선뜻 받기가 불편했죠. 그래서 부담스러울 것 같다고 거절을 했어요. 그러자 형님 어머니께서는 제게 어른이 주는 선물은 그저 감사하다고 하는 거라며 이깟 지갑 나는 그냥 내일 당장 100개, 1000개도 살 수 있다며 웃으시더군요. 자신이 누군 줄 아냐고 전국에 내놓으라는 웨딩 사업체 사장들이 자기 하나 만나려고 얼마나 굽신거리는 줄 아냐면서요. 그러면서 형님 어머니께서는 이거 부담된다고 안 받는다는 사람 세상에 처음 봤다면서 그릇을 키우라고 하셨어요. 이런 건 그냥 후딱 받아야죠. 그래야 통도 커지고 여자로서 돈이 조금 있어야 사는 맛도 있고요. 아유. 제가 그런 형님 어머님을 난감하게 바라보자 형님께서는 동서 부담 갖지 마. 그냥 우리 서방님 데리고 사느라 고생한다고 주는 거니까 나중에 우리 사무실로 놀러 한번 와 라고 하더니 자리를 뜨셨습니다. 정말 이상했어요. 왜 갑자기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저는 이때부터 굉장히 큰 반감과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고 부담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제게 가지지 못해봐서 부담스러운 거라며 기분 좋게 받으라고 했죠. 그러면서 사촌형의 사업 자체가 진짜 상상 이상으로 대박이 났다면서 부럽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의 눈빛에서 사촌형에 대한 동경을 넘어 경외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안감이 밀려왔죠. 몇 년 동안 연락조차 없었던 형님 부부는 이 시기부터 줄기차게 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사촌형은 남편에게 골프를 알려주겠다고 연락을 했고
요트를 구경시켜주겠다며 부산으로 오라고 하고 좋은 음식, 비싼 선물 등을 수시로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런 사촌형의 물품 공세가 정말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그런 선물들은 돌려보내라고 했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요. 아, 진짜 없이 산 거 티내는 것도 아니고 이런 선물들이 형한테는 슈퍼에서 봉지 과자 하나 사는 값이라고. 진짜 사람을 왜 이렇게 쪽팔리게 해. 내가 이런 거 하나 못 누리게 해준 티를 내는 거야, 뭐야? 이런 게 우리같이 궁상들한테나 대단한 거지. 형한테는 발에 치는 거라고. 내가 언제 이런 비싼 것들 갖고 싶다고 했어? 나는 그런 거 안 부러워. 당신은 그런 게 부러워? 우리도 받은 만큼 해줘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 부담이고. 그래서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받지 말자는 소리야. 필요하지 않은데 집에 둬봤자 뭐에 쓰겠냐고. 나도 이런 신발 신고 싶어. 이런 가방 가지고 싶어. 내가 골프를 형한테 빌붙어서 배우는 동안 나는 뭐 안 쪽팔렸는 줄 알아? 내 형이 그런 생각을 왜 하냐고 하더라. 형제끼리 더 가진 사람이 더 쓰는 것이 맞다고 하더라. 당신도 좀 배포를 늘려봐. 언제까지 맨날 병원 구석에 앉아서만 살 거야? 진짜 당신을 보면 답답해. 남편은 사촌형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면 제가 부정적으로 본다고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 열몇 시간을 일하고 못 자면서 일해도 푼돈 벌뿐이라며 인생이 거지 같다는 말을 달고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인공수정을 위하여 준비를 하자고 해도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피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같이 병원에 가자고 하면 남편은 몸이 아파서 안 된다고 하거나 급한 일이 있다며 피하기만 했죠. 저는 그런 남편에게 아이를 준비하고 싶긴 하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지금 우리 밥벌이로 애를 가지는 것이야말로 솔직히 사치라고 흥분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서 애를 키우냐며 고작 집 하나 간신히 있는데 나중에 애한테 완벽하게 지원해줄 수 있겠냐면서요. 난 내 아이한테까지 가난 물려주기 싫어. 지금 이 삶도 지긋지긋하고 그냥 좀 냅둬라. 내가 돈 벌어준다니까. 애한테 능력 없는 부모는 진짜 한심하다고 하는데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어서 되물었어요. 아이를 원하지 않느냐고요. 그러자 남편은 쥐꼬리만한 월급으로는 한 아이의 아빠가 되고 싶지 않다고 거부하더군요. 갑자기 변한 남편,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때부터 남편이 안 하던 행동을 하기 시작했죠. 그 후로 남편은 더욱 대놓고 사촌형을 따라다니며 밖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수시로 연차를 쓰며 병원 출근도 하지 않고 골프, 동호회 등등 각종 모임을 하면서 집에 늦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변하는 남편을 보자 저는 정말 불안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몇 번을 말해도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같이 사촌형과 골프를 치러 나갔던 남편이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어요. 남편은 술에 취한 채 제대로 걷지 못했죠.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답답했고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그 와중에도 남편은 제게 술에 취한 채 자기도 큰일하는 남자가 되고 싶다고 주사를 부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안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에 메시지 알림이 왔죠. 불안한 마음에 이상한 쪽에 핸드폰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자 메시지를 보자마자 피가 거꾸로 솟더군요. 제가 확인한 남편의 휴대폰에서는 오빠 다음에는 끝까지 가는 거야 1박 2일로 사랑해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때 심장은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정말 착하고 성실한 남자였는데 이럴 순 없었습니다. 술에 떡이 된 채 자는 남편을 두고 거실에서 오만 가지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결론은 뻔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일어난 남편에게 대놓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접대라면서 비즈니스 투자자랑 술을 마셨다고 했어요. 그때 동석한 그 여직원이 자기 번호를 가져가선 장난친 거라고 변명했습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도 찔리는 듯 자기가 바람이라도 피우는 사람으로 보이냐며 오히려 눈을 부릅뜨고 화를 냈어요. 그런 남편에게 저는 접대 모임까지 따라다니면서 뭐가 그렇게 당당하냐고 물었죠. 그러자 이 잡것이 더욱 당당하게 제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잘 나가는 꼴도 보기 싫은 거니? 그런 부자 취미 좀 느껴보는 것도 못마땅해? 나만 보면 애타령. 내가 너 정자은행 창고인 줄 알아? 아, 진짜 살맛 거지 같네. 당신 정자은행은 돈도 없어서 바람도 못 피우니까 걱정 말라고. 정자은행이라니? 말이 너무하잖아.
우리 서로 아이를 원했던 거고 그래서 준비를 하기로 한 거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심하게 할 수 있어. 돈이 있으면 바람이라도 피우겠다는 소리로 들려 지금. 남편은 그때부터 대놓고 사업을 못하는 사람은 애도 낳지 말아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펴기 시작했죠. 저는 사촌형을 따라 낮이고 밤이고 밖으로만 도는 남편 때문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아니 어떻게든 멈춰야 했습니다. 아직 기회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얼마 전까지 성실하고 아이를 원했던 남자로 다시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었죠. 그러던 중 저희 부부가 인공수정을 위해 산부인과에 가야 하는 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은 오후 반차를 쓰고 오겠다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부인과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도 남편이 병원에 오질 않는 겁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다가 이내 전화를 돌리더군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오늘 출근한 줄 알았던 남편이 연차를 쓰고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제가 멍하니 산부인과 대기실에서 앉아있자 마침 친언니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리곤 심각한 말투로 물었습니다. 제부 요새 뭐하고 다니니? 뭔가 이상해. 소문도 흉흉하고. 그럼 뭐에 홀린 사람처럼 다닌다. 업무도 집중해서 안 하고? 깜짝 놀란 제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자 언니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병원에서 제부 지금 퇴사하는 줄로 알고 있어 다들. 제부 무슨 사업해? 제부가 임상병리과 직원들한테 무슨 큰 사업을 시작할 것 같다고 했다던데 너희 무슨 사업 시작하기로 했어? 라고 묻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심장에 내려앉고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세상에 두 쪽 나도 사업은 없다는 사람이 이렇게 변해버릴까 이제는 두렵기까지 했어요. 거기다 주변에 맴도는 여자까지요. 아니 지난번에 우리 집에서 봤던 시댁 사촌형 있지. 그 형님이 계속 사업 바람을 넣고 있나 봐. 진짜 걱정 마. 언니 시어머니도 사업이라고 하면 치를 떠시는데 그 사람이 무슨 돈으로 사업을 하겠어. 내가 한번 남편한테 물어볼게. 저는 언니와 전화를 끊고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때 마침 사촌 형님의 연락처가 생각이 났죠. 저는 바로 형님께 전화를 했고 사정을 설명했죠. 그랬더니 형님께서는 제게 동서 큰일하는 바깥 사람 그렇게 막 쪼아대면 안 돼. 얼마 전에는 접대 갔다 왔는데 바람 피웠냐고 막 뭐라고 했다며? 서방님이 동서 무섭다고 하더라. 오늘 아마 우리 그이랑 같이 골프클럽 나갔을 거야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울분이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큰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가족에게는 모든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소리쳤어요. 그리고 다시 남편에게 연락을 시도했는데 드디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은 남편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왜 이렇게 전화를 거는 거야 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제가 기가 막혀서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모르냐고 아침에 어디서 만나기로 했냐고 따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분명히 반차 쓰고 온다고 하지 않았냐고요. 그러자 남편은 제게 하나부터 10까지 다 확인하려고 하느냐며 징그럽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거 쓰레기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오늘 내 정자은행은 문 닫았으니까 찾지 마 라고 하고는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끊어버린 남편의 전화기 너머로 낯선 여자가 누구야? 라고 하는 소리가 제 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남편에게 메시지로 지금 당장 집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다시는 볼 일 없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몇 시간이 지난 후에야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한껏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옷 사이사이에 여자 화장품이 묻어버린 것조차도 몰랐습니다. 오히려 저를 두 팔 벌려 안으려고 했죠.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치가 떨렸고 정신 차리라고 소리쳤어요. 이제는 밖에서 여자랑 놀러 다니기까지 하냐고. 아까 전화상에 자기 하던 여자는 누구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무슨 헛소리를 하냐면서 사업 때문에 만난 사람인데 장난삼아 한 이야기를 가지고 그러냐고 의심 좀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남편은 자신을 몰아붙이지 말라고 막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내가 나 혼자 행복하고 싶어서 이래? 나도 자기랑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것 아냐. 자기도 50평대 아파트에서 외제차 끌고 우리 아이 키우고 싶지 않아? 적어도 애를 키우려면 그런 뽀대는 있어야 할 거 아냐.
그래서 피똥 싸면서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남편한테 여자랑 놀러 다닌다고? 진짜 질린다 질려. 언제부터 이렇게 추접해졌어? 뭐? 추잡해? 우리가 언제부터 외제차 타령을 하고 아파트 평수를 따졌어. 그랬으면 애초에 우리는 애를 낳을 생각도 안 했어야지. 제발 정신 좀 차려. 당신이 사촌형이야? 사촌형처럼 사업하면 무조건 그렇게 돼? 좋지는 소리 좀 그만 좀 짓거려. 진짜 집에만 들어오면 재수가 옴붙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려는 것이 마누라라는데 당신은 어떻게 입만 열면 다 입에서 재수 없는 소리만 내뱉어. 그리고 내가 얼마나 쪽팔린 줄 알아? 형수한텐 왜 전화를 했어? 남편은 형수한테 전화를 해서 뭐라고 했냐며 자신을 의심하는 것도 모자라 얼굴도 못 들게 다니게 만들 심산이냐고 따졌어요. 자기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느냐고 화를 내더군요. 그래서 저는 오늘이 무슨 날이었냐고 울면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당당하다 못해 뻔뻔하게 제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눈이 돌아가선 사업을 곧 시작할 거라며 말리지 말라고 했어요. 더구나 아이도 낳을 생각이 없다며 고개를 돌렸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모든 게 끝이 났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가슴 한켠이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아이를 우리가 얼마나 원했고 간절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냐고 대체 왜 이러냐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남편은 제게 아이를 낳고 싶으면 지금부터 아무 소리 말고 사업 시작할 수 있게 도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사업은 절대 안 된다고 자금조차 없이 어떻게 시작할 수 있냐고 반대했어요. 대체 무슨 돈이 있어서 자꾸 사업을 한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 몰골 좀 봐봐. 당신은 이 모습이 납득이 가? 제 호소에도 남편은 그냥 방으로 가서 잠을 잤어요. 그 후 저와 남편은 냉랭한 사이가 유지된 채로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는 이맘때쯤 이혼을 생각하고 여러 방면으로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홧김에 제 인생까지 그르치긴 싫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사촌 형님 부부와 형님의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놀러 다닌 것이 아니라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구상을 하고 인맥을 쌓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능력이 특출나서 사업을 시작하면 1년 안에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밀어주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말에 전혀 신뢰가 가지 않았죠. 그래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자 사촌 형님이 나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이벤트 사업이나 웨딩 사업은 딱 바람 탔을 때 바로 배를 띄워줘야 돼. 사실 동서가 허락만 빨리 했어도 벌써 수익 팍팍 났을 텐데 그 애타령 때문에 말이야. 그리고 마지막 말이 치명타였죠. 자기야, 서방님하고 밤은 보내는 거야? 너무 불쌍하더라. 밖에선 열심히 돈 벌려고 하는데 아내로서 내조를 잘해야지. 저는 우리 부부의 세세한 이야기까지 알고 있는 사촌형 부부를 보니 나쁘끄럽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업을 시작할 기반조차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고 되물었어요. 그러자 남편과 사촌형은 제게 기본적인 자금만 마련하면 나머지는 형님 어머니가 알아서 하실 테니 걱정 말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사업을 무조건 시작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반대했습니다. 너무 수상했어요. 그렇게 돈이 되는 사업이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지 왜 이렇게 저희 가족에게 집착하는지 이해가 안 되었으니까요. 그러자 그들은 앵무새같이 계속 이렇게 일만 하다 죽을 거냐며 사람이 한 번 태어났으면 끝내주게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기막힌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데 왜 막으려고만 하냐고 답답해했습니다. 제게 너무나도 당당하게 말하는 그들에게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큰 소리를 냈죠. 그 사업 구상이란 게 여자를 끼고 놀아야만 되는 건가 보죠? 저희 남편 그동안 밖에만 나가면 술에 쪄들고 옷에 립스틱에 파운데이션에 아주 온몸에 여자를 끼고 있었단 티를 내던데 그런 거 숨기는 법은 안 알려주셨나 봐요? 아니 동서, 어쩜 그렇게 싹수 없게 말을 할 수 있어? 그래도 우리가 윗사람인데 형이 설마 동생 망가뜨리기나 하겠어? 요즘 접대 다 그래. 그렇게 여자 끼고 노는 거. 그래봤자 사업 초기에나 그래. 그런 걸 가지고 유난을 넘어 이건 거의 의부증 아니야? 동서 병원 가봐. 저는 오히려 남편을 두둔하는 형님의 말에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였죠. 그때 형님의 어머니께서 저를 보시더니
공부만 한 줄 알았고 세상 셈법은 전혀 모르는 순진한 아줌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형님의 어머니께서 앞으로 제대로 인생 끝내주게 살고 싶으면 지금 우리가 내민 손잡는 것이 좋을 거라며 계약금으로 10억을 달라고 하더군요. 이제야 본색이 드러나더군요. 모든 사업은 남편 명의로 시작한다고요. 앞으로 제2, 제3의 사업장이 확장될 텐데 그때 사장님이 아니라 회장 사모님 소리 듣고 다니게 될 거라고요. 남편은 형님 어머니의 말씀이 맞다며 10억만 버리는 셈 치고 투자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을 노려보며 버리는 셈 10억? 버릴 10억이 누구 집 개 이름이냐고 날카롭게 외쳤죠. 그리고 그 자리에 모두에게 사업은 절대 안 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럴 돈도 의향도 없다고요. 그렇게 그들이 돌아간 뒤 남편은 더 이상 저와 대화를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고 대꾸도 하지 않았죠.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는 거의 새벽이 넘어서야 집에 들어오는 일이 많아졌어요. 3교대 근무를 하는 저였지만 퇴근 후 집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남편이 퇴사를 했다는 소식을 출근해서 들었습니다. 제게 출근하자마자 친언니가 오늘부로 남편이 퇴사를 하겠다고 사직서를 냈단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래서 도저히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조퇴를 하고 남편에게 연락을 했어요. 저는 전화를 받은 남편에게 퇴사를 한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죠. 그러자 남편은 내가 사업 시작한다고 했잖아. 나 이제 사장이야. 내 이름을 건 사업체 진행할 거야 라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내가 당신한테 돈을 달랬어? 아니면 내 뒷바라지를 해달랬어? 내 퇴직금으로 내가 하겠다는데 형이 10억 필요 없대. 형이 더 투자를 할 테니까 웨딩 이벤트 사업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거 내 앞으로 해준대. 그런 좋은 기회가 어딨어? 애 갖고 싶댔지? 그러면 나 말릴 생각 마. 내가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을 그렇게 이용하지 마. 어떻게 애를 낳고 싶으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해? 이렇게 중요한 일을 가족하고 상의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애? 나도 필요 없어. 지금처럼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사람이랑 어떻게 아이를 낳고 키워. 나도 아이 다시 생각해봐야겠어. 그냥 우리 이혼하자. 저와 남편은 서로 언성이 높아졌고 첨예한 대립만이 지속되었어요. 그러면서 저 역시 현실적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제가 원한다고 가능한 것은 아니란 생각이 들었죠. 더군다나 달라진 남편은 오히려 아이를 볼모로 삼아 제게 사업에 대한 어떠한 의견도 내지 못하게 하는 모습에서 실망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아니, 사람이 싫어지더군요. 하지만 시어머니한테는 알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막아달라기엔 너무 늦은 것 같고 저는 이혼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그간의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사촌형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사업에 대한 일장 연설을 늘어놓았죠. 예전처럼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사업하는 사람 없다. 남편도 몇 달 동안 나를 따라다니며 투자자들을 만나고 사업 진행 방향과 계획 등을 다 확인하고 선택한 것이다라며 한번 밀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 계약금에 대해 이야기를 했죠. 남편의 퇴직금과 모아놓은 돈으로는 솔직히 사업을 시작하기 어려운 만큼 저희 아파트 담보대출과 시어머니 앞으로 있는 땅을 팔아서 시작하고 싶다고요. 그러면서 저와 시어머니께 그렇게 다 긁어 모아봤자 10억에 미치지 못하겠지만 나머진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뻔뻔한 소리를 했죠. 그 말에 남편은 바로 맞장구를 치면서 이래서 가족 사업이 좋다는 거라며 앞으로 두 사람은 내 덕에 호강할 날만 남았다면서요. 내가 너 그때 우리 집에 왔을 때 얘한테 사업바람 넣지 말라고 누차 이야기하지 않았니? 우리 집에 10억? 그런 돈 없다. 얘들 내 말 맞따라 한 달 월급쟁이들이야. 그런 얘들이 모으고 모은 돈으로 간신히 장만한 아파트로 대출을 받고 땅을 팔라니. 숙모, 저는 삼촌처럼 그렇게 무식하게 사업 안 한다니까? 설마 제가 동생 돈을 훔쳐서 저 혼자 배불리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벤트 사업이랑 웨딩 사업 발판 다 마련하고 대박난 뒤에 같이 파이팅할 사람 찾다가 사촌 동생이니까 먼저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시니까 정말 섭섭하네요. 시어머니께서는 사촌 형한테 그렇게 좋은 사업 네가 번 돈으로 하면 되지 않겠냐며 왜 일 잘 다니는 사람한테 골프며 술자리며 데리고 다녔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어이없게도 시어머니께 따지더군요.
어머니가 이날 이때까지 이렇게 아버지 뒷바라지를 제대로 못해서 아버지가 좋은 아이템으로도 사업에 성공을 하지 못한 거라면서요. 그러면서 자신은 아버지처럼 실패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아파트 대출받고 땅 팔아달라고 억지를 부리더군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가정을 꾸리기로 했다면 서로 부부간의 모든 것을 상의하고 함께 결정을 해야지. 네 멋대로 마음대로 결정을 하고 따라오라는 것처럼 미련한 사람이 어딨냐고 호통치셨죠. 그렇게 사업을 하고 싶으면 혼자 힘으로 하라고 못을 박았어요. 시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남편과 사촌형은 할 말을 잃었고 결국 남편은 두고 보라고 누가 맞는지 지켜보자고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이 시기에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어요. 제가 무엇 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등등요. 변호사님은 일단 모든 통화 내역을 저장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자고 했죠. 귀책 사유가 명백하니만큼 마음의 준비를 하라면서요. 그 후로 남편은 사업을 핑계로 출장에, 모임에, 회의를 해야 한다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차림새는 갈수록 화려해지기 시작했죠. 하루는 남편은 골프 모임에 나간다며 한참 동안 거울을 보더니 자신이 외적으로 빠지지 않는데 스타일이 아쉽다고 했습니다. 명품 옷을 걸쳐줘야 사업가 이미지가 사는데 누가 봐도 쥐뿔도 없어서 아무도 투자하고 싶지 않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후에도 남편은 스스로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했고 가끔씩 여성 매장에서 긁힌 카드값을 보고 추궁을 하면 내 사업자 비즈니스를 위한 투자였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사업하는 사람이 당신처럼 그렇게 처음부터 돈 무서운지 모르고 막 써대? 그리고 무슨 사업자 투자를 위해서 여자 옷을 사고 액세서리를 사. 그런 말에 내가 속아 넘어가? 당신 그렇게 밖에서 여자 만나고 놀러 다니고 그러려고 사업 시작한댔어? 냅둬. 사업할 때 돈 한 푼 줬어? 10원 하나 안 줘놓고 왜 난린데? 내 돈으로 사업해서 여자한테 돈 좀 쓰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 나도 사람답게 살아보자. 참나, 아직도 애를 포기 못했나 봐. 포기해. 나도 당신한테 사업 자금 포기했잖아. 그리고 이제 나는 딩크족이야. 나한테 애는 없다고. 저는 남편에게 지금 당당하게 외도를 하고 바람을 피우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제게 바람이 아니라 비즈니스라고, 여자와 남자도 비즈니스로 말로 대화도 하고 그러다 보면 몸도 가까워지고 그렇게 살도 비비게 되는 상황도 오게 된다는 이야기를 참 쉽게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의 요지가 결국 외도 아니냐고 물었죠. 그런데 남편은 제게 외도라고 생각하고 싶으면 생각하라면서 어차피 내 정자는 너한테 절대 안 줄 거니까 라고 말하곤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단호금에 두었어요. 이미 이 사람과는 더 이상의 대화가 불가능했으니까요. 그런데 조만간 터진다던 남편의 사업은 터지지 않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친정 엄마와 언니가 저를 찾아와 남편의 사업에 대해 저에게 물었습니다. 친언니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제가 힘들어할까봐 그동안 물어보지 못했다며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렵게 꺼낸 언니의 말을 듣자마자 저는 너무나 화가 치밀어 올라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부가 나를 찾아왔어. 그동안 모아둔 돈 그냥 단순히 저축하고 주식만 하고 있느냐고. 처형들 사업 한번 같이 시작해보자고. 그런데 말에 자신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급박해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투자를 해야 하냐고 물으니까 한 8억 정도로 이야기하더라? 정신 나간 것 같아. 그 남자 너 혹시 모르니까 재산 공증 같은 거 미리 한번 알아봐. 사실은 며칠 전에 나를 찾아왔어. 이서방이 그러면서 나한테 우리 집 잠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안 되겠냐고 묻는데 올 때는 무슨 화장품이고 홍삼이고 두 손 바리바리 싸웠는데 말하는 것을 보니 영 실속이 없는 듯하고 마음이 안 좋더라. 언니와 엄마는 남편에게 당장 큰 목돈을 빌려주기도 투자하기도 어렵다는 이야기로 거부했다고 했어요. 저는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재산 분할에 따른 공증 작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월급부터 명의, 결혼 전에 취득한 재산 전부요. 그리고 남편에게 연락을 했어요. 왜 친정까지 가서 돈을 빌리려 했느냐고 물었죠. 그러자 남편은 제게 그게 어떻게 빌리는 것이냐며 자신이 사촌형에게 투자의 기회를 받은 것처럼 투자의 기회를 처가댁에 준 것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남편은 제게 처가댁이라고 쥐뿔도 없고 배포도 없고 어디 빼먹을 것도 없는 집구석이라며 막말을 해댔죠. 애당초 기대도 하지 않았다면서 사위가 좀 큰일을 하겠다는데 속옷 팬티까지 팔아서 돈을 주진 못할 망정 더럽게 돈 한 푼 안 준다고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말에 치가 떨리다 못해 이가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잘났고 세상 최고 가부인 사촌형이 있는 사람이 왜 그렇게 쥐뿔도 없는 처가에 손을 벌리려 했느냐고 소리를 질렀죠. 그러자 남편은 네가 그렇게 재수없는 소리를 해대니까 될 일도 안 된다며 다 제 탓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마음을 먹고 마지막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한숨을 연이어 내셨어요. 그리곤 미안하다며 절 볼 면목이 없다고 하셨죠. 네 뜻에 따를 테니 더 이상 속 썩지 말라면서요. 그리곤 남편과 사촌형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들이 자리에 앉자마자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셨습니다. 사돈댁과 며느리에게 나 부끄러워 살 수가 없다며 어떻게 처가가 어려운 줄 모르고 함부로 돈을 빌릴 수가 있냐며 호통치셨어요. 게다가 장인 장모가 사는 집으로 대출받자는 소리라는 니들이 제정신이냐고 쏘아붙이셨죠. 그러면서 당장 사돈댁에 가서 용서를 빌라고 남편에게 소리를 치셨어요. 그러나 남편은 외려 당당하고 뻔뻔하게 나왔어요. 남편은 저를 보며 이쪽 집구석에서 해준 것도 없는데 자신이 뭐가 그렇게 잘못했냐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솔직히 사촌형은 형수님 어머니가 다 서포트해서 결국 이 바닥에서 성공한 건데 자신은 믿을 구석 하나 없는 처가에 애타령만 하는 여자 만나서 인생 종신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남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형이 좀 우리 엄마 설득 좀 해줘. 아니 여보, 당신이 처형한테 주식한 거랑 모은 돈이랑 해서 제발 나한테 투자 좀 하라고 해. 다들 돈을 쥐고 있으면서 아무도 안 도와줘. 나 하나 잘 되자고 내가 이렇게 쌩난리를 치는 거야? 다들 새끈하게 안 살고 싶어? 너는 더 맞아야 돼. 이 정신 나간 것이. 뭐? 새끈? 뭘 잘 나가. 너 망하고 있어. 왜 그것을 못 봐? 사촌형은 시어머니와 남편을 말리면서 기가 막힌 사업이고 절대 망하지 않는 웨딩 사업인 만큼 제발 믿고 돈을 투자하라고 했어요. 저는 이 와중에도 돈 타령을 하는 남편과 사촌형의 모습을 보고 질릴 대로 질리게 되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아주 충격적인 소리를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사촌형을 꼭 집어 네가 그렇게 잘 나간다는 사업 그거 거의 망하고 있다고 네 아버지가 그러던데 그건 어떻게 된 거냐. 내가 진짜 모른 척하고 싶었는데 안 되겠다. 네 사업 그거 잘 되는 거 맞냐? 네 장모님이 팍팍 밀어주는 것은 맞아? 사촌 동생 꼬드겨서 어떻게 하려는 건 아니고. 그 말에 거실은 정적으로 휩싸였습니다. 두 잡것들은 멀뚱히 서로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자 사촌형은 시어머니한테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 말라며 급하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못나게도 남편은 그런 사촌형을 따라가더군요. 그게 마지막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어떻게 된 일인지를 여쭸어요.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은 고모부님께서 사촌형의 사업에 어렵다는 사실을 전해주었다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마음 단단히 먹고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은 절대 주지 말라고 하셨죠. 그리고 정신 차리지 못하면 저라도 혼자 행복하게 살 궁리도 해야 한다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께서는 제 손을 잡고 많이 우셨습니다. 제 인생을 살라면서요. 저는 지그시 시어머님의 손을 잡는 것으로 대답해드렸습니다. 그리곤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장을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별도로 민형사 소송 또한 걸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지난 뒤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촌 형님과 형님 어머니께서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남편 팔아먹고 남편 죽여놓고 지 혼자 잘났다고 날뛰는 독한 여자가 일하는 곳이라며? 어딨어? 지독하고 표독하고 독사 같은 건 어딨어? 우리 사업 망가뜨린 재수없는 것 어딨냐고. 동서 나와. 동서가 지금 우리 사업 다 뒤엎었으니까 동서도 일하는 곳에서 한번 창피당해봐. 아이고 남편 사업 비즈니스도 구별 못하고 의붓 중에 남편 의심부터 하는 여자. 나와. 남편을 아주 아이 낳는 기계 취급하고 남편 기 팍팍 죽이고 지만 잘났다고 하는
아주 요망한 동서 어딨어? 저는 깜짝 놀라 스테이션에서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형님에게 대체 일하는 곳까지 찾아와 이게 무슨 짓이냐고 따져 물었어요. 그러자 형님은 제게 사업을 망가뜨린 주제에 혼자 아주 행복하고 신이 나서 얼굴이 쫙쫙 폈어. 우리는 지금 누구 주둥이에 놀아나서 망해가는데 라고 외치더군요. 그래서 저는 두 사람을 향해 제가 무슨 사업을 망쳤냐고 대체 지금 여기 와서 무슨 횡포를 부리는 것이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형님의 어머니께서는 제게 어른을 보고도 인사 한마디를 안 하는 버르장머리를 보라며 울부짖었어요. 네 부모는 너를 그렇게 키웠냐고 새파랗게 어린 것이 세상 무서운지를 몰라도 유분수지. 이렇게 젊은 것이 지 남편을 잡아먹으려고 들어서 살 수가 없다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흥분한 상태였기에 두 사람을 향해 그만 좀 하시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가정이 다 깨지고 아수라장이 되었는데 그 듣도 못한 사업이 망하는 것이 대수냐고 외쳤죠. 그러자 형님이 제 뺨을 건드리려 했고 언니가 나서서 막았습니다. 결국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 후 남편과 사촌형이 찾아왔고 한바탕 소동을 끝낼 수 있었어요. 잠시 조용해지자 남편이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니까짓 게 뭔데 이혼 소장을 날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잘 살아보자고 한 게 이혼 사유냐? 이렇게 남편을 사과는커녕 오히려 더 기가 막힌 말을 했죠. 남편의 말에 의하면 결혼을 유지할 수 없는 이유가 모두 저에게 있다고 하며 이젠 우기기까지 했어요. 네가 그 그지 같은 근성을 좋아하니까 나까지 이렇게 된 거야. 뭐? 이혼? 오히려 내가 너를 고소해야 할 판이야. 어디서 수작질이야? 아주 작정을 제대로 해놨더만. 너 나 몰래 네 재산만 변호사 통해 공증받아놨냐? 그래, 해놨다. 네가 여자에 미쳐 돈에 미쳐 다 날리게 될 판인데 내가 아내라고 나까지 피해볼 순 없잖아. 죽으려면 혼자 죽어. 내 인생까지 망치지 말고. 그렇게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고 저는 그간의 모든 증거들을 제출했어요. 통화 내역, 사기, 상간, 립스틱 대화 등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모든 정황이 제게 유리하게 돌아가자 그제서야 남편을 협의 이혼하자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위자료뿐만 아니라 그 여자한테도 고소장을 날렸고 보상을 받아야 했으니까요. 결론이 이렇게 난 만큼 독하게 임했죠. 이때에도 남편은 말만 잘못했다고 하고 그 썩은 눈빛은 변함이 없었어요. 약간의 오해가 있었다며 어떻게든 피해보상금을 줄이려고 말하겠습니다. 전 남편이 합의로 원했던 금액은 다 거절하고 철저히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해줬어요. 너 드디어 1%의 삶을 살게 되었네. 네 꿈이었잖아. 하위 1%지만. 단 하루라도 늦으면 변호사 통해 이자까지 바득바득 받아낼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렇게 재판이 끝난 뒤 하늘 높이 날아서 자신의 뜻대로 외제차 끌고 50평대 아파트에 살 것 같던 남편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 저와 이혼 후 전 남편은 모든 재산을 사촌형의 웨딩 사업과 이벤트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시국으로 인하여 계약 건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저조해졌다고 했어요. 금리는 오르고 적자는 심해지고 대출금의 그 끝은 파멸이겠죠. 그리고 이벤트 사업 역시 만족스러운 후기보다는 불만족스러운 후기가 더욱 많아지면서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결국 남편은 자신이 해군 모든 것을 신기루 같은 미래에 투자하면서 한순간에 모두 잃고 말았어요. 저는 좋은 제안으로 다른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고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자요? 없어도 돼요. 가정은 제 마음먹기 따름이니까요. 가지지 못한 것에 취해 가진 것에 대한 소중함을 잃는 일을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과거는 다 잊고 아내의 인생이 아닌 여자의 삶을 당당하게 누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만이 깃들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기막힌 사연을 듣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